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인물이 많아요. 유인물 중에는, 개정안은 저번에 심화세법에서 나눠드렸던 개정안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도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부가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 그거 한 묶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오표가 말문제 OX 정오표, 그리고 1차 요약서 정오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오늘 또 나눠드린 게 세무사 2차 시험지하고 해설지 그거 나눠드렸어요. 이번 연도 2차 시험지하고 해설지 그건 한번 풀어보시라고 그냥 참고 목적으로 풀어보시면 학습에 도움은 되실 겁니다. 가장 최근 문제니까. 그리고 거기 또 나눠드린 것 중에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그거 유인물이 있을 거예요. 그게 내년도부터 부가가치세 시행될 예정이라 가지고 우리 교재에는 이번 연도 시험 기준으로 해서 2022년도에 시행되는 게 안 들어가 있긴 해요. 이번 연도 1월 달에 나온 교재니까. 그래서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라든지 뭐 간이과세 규정도 7월 1일 이후 거 추후에 배포를 하고 그거 강의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년도 시험 대비로 강의가 진행되는 거니까 내년도 시험 대비로 필요한 보충 자료들은 추후에 다 유인물로 나눠드리고 채워드릴 거니까 뭐 굳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직 개정이 확정된 게 아니라서 개정안으로 좀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기노트 하나 나눠드렸어요. 필기노트는 손글씨로 되어 있는 거 그게 필기노트인데 매번 수업 시간에 나눠드릴게요. 오늘 거 하고 내일 거 정도 분량으로 나눠드렸고요. 필기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가능하면 객관식 말문제에서 하는 내용들, 판사하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나눠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OT를 잠깐 할게요. 첫 시간이니까, 개강한 거니까. 또 처음 오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 뭐 보던 분들이 더 많긴 하지만 보면요. 우리 세무사, 회계사 공통 과정이에요. 세법은 뭐 항상 공통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법은 차이가 없어요. 난이도하고 문제 유형하고 비슷합니다.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회계사 시험하고 세무사 시험 뭐 아실 거예요. 얘는 60분 안에 푸는 거고요. 1차 시험 기준으로. 세무사 시험은 40분 안에 푸는 거죠. 둘 다 40문제 나옵니다. 40문제. 40문제 구성이 좀 달라요. 구성만 좀 다르고 사실은 큰 차이는 없어요. 법소부 우리 딸내미가 11살인데 법소부라고 하면 이게 뭔지 알아요. 법소부,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세법 아니냐 이런 식으로 법소부를 알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일단 법인세법이 뭔지는 몰라도 법소부라고 하면 이거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세법 아니냐고 그거까지는 알아가지고 재밌더라고요. 그 법인세법이 회계사는 14문제, 소득세가 10문제, 부가세 8문제, 그리고 세무사가 법인세가 10문제, 소득세 10문제, 부가세 8문제. 이렇게. 회계사가, 법인세가 4문제 많다. 그게 좀 차이점. 그래서 계산 문제가 회계사 시험이 조금 더 많아요. 계산 문제. 법인세가 많으니까. 그거가 차이점이고 비슷해요. 그리고 기타세법이라고 해가지고 국세 기본법. 여기 회계사 시험이 5문제 정도 나오고 상증세 2문제, 지방세법 여기 1문제. 그렇게 출제가 될 거고요. 세무사 시험에 나오는 기타세법 비중이 좀 높죠. 법인세가 좀 줄어든 대신에 그 4문제가 기타세법에서 나와요. 여기서는 국세 기본법, 대충 4-5문제 나와요. 4문제 나올 때도 있고 5문제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국세 징수법, 요게 3문제, 국조법이라고 해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거기서 2문제가 나오고요. 조세범 처벌법, 여기서 2문제가 나오죠. 이런 게 좀 말문제라 가지고 세무사 시험이 말문제 비중이 약간 회계사 시험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고요. 회계사 시험은 법인세 때문에 계산 문제 비중이 좀 높아요. 회계사 시험은 계산 문제가 한 20문제
사십 문제 중에서 20문제 정도가 계산 문제로 나오고 있고요. 세무사 시험은 14문제에서 15문제 정도가 계산 문제. 그래서 대충 뭐 말 문제가 일단 반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회계사 시험 또 반 정도. 근데 세무사 시험은 한 60%? 말 문제 좀 더 많죠. 왜냐하면 기타세법 때문에. 기타세법이 계산 문제는 아니니까 얘가 말 문제라 가지고. 지금 강의할 거는 법소부예요. 법소부. 요 기타세법은 10월 달에. 기타세법 같은 경우에 10월 달에 공개 특강을 할 거예요. 우리 스마트 경영 아카데미에서 공개 특강 일정을 잡아가지고 아직 일정을 잡지를 못했는데 제가 조만간에 잡을게요. 잡아서 공지를 홈페이지에다가 하겠습니다. 요 와서 들으세요. 10월 달에 하니까. 그 개정안 가지고 좀 내년 시험 대비로 진행을 할 거니까 요거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기에 듣는 게 더 좋으니까. 그 내년도에 하면 너무 늦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번 연도에 진행을 합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가을에 진행을 해요. 가을엔 기타 세법 이런 식으로 해서 특강을 하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객세 교재 같은 경우에는 말문제 OX하고 1차 요약서 그걸로 진행을 할 건데 이게 이번 연도 초에 나온 거예요. 1월 달에. 객세 교재가 원래 연초에 나오거든요. 법률이 지금 현재 개정안까지만 올라왔어요. 입법 예고 단계고요. 확정은 연말에 될 거예요. 연말 12월 말에 확정이 될 거고 그다음에 시행령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입법 예고가 됩니다. 내년도 1월 초에 입법 예고가 되고 2월 달에 확정되죠. 여기 내년 1월 여기 2월 여기 12월 지금 요거예요. 입법 예고 단계. 입법 예고는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개정안으로 정리해서 나눠드린 거고요. 확정이 되면서 약간 변동될 수 있어요. 약간 5%에서 10% 정도 지금 나눠드린 개정안이 변동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거 변동된 거 다 반영하고 요거 입법 예고까지 해서 개정세법 특강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개정세법 특강 요까지. 요건 너무 늦으니까 1월 달에 개정세법 특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2월 달에 확정되고 특강 들어갈 수는 없어서 요때 1월 달에 확정된 내용으로 개정세법 특강이 들어가고요. 객세 교재도 요까지 반영해요. 객세 교재가 또 너무 늦게 나오면 안 되니까 1월 달에 나오거든요. 입법 예고까지 딱 반영해서 뭐 시중에 객세 교재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입법 예고까지 반영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확정된 거하고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시행령. 요거는 차이가 거의 안 나요. 한 5% 미만으로 차이가 나가지고 요 차이는 추록으로 제공하고 있죠. 추록.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내년도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수업 들으면 굳이 이거 사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냥 개정세법 특강으로 업데이트하고 끝내고 시험장 들어가셔도 무방합니다. 개정사항 건드리는 문제가 40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예요. 근데 뭐 아주 특이하게 이번 연도에만 좀 개정사항 건드리는 문제가 회계사 시험에 좀 많이 나왔어요. 3-4문제 정도 건드렸어요. 원래 통상적으로 한두 문제 건드렸는데 그거를 약간 더 늘렸죠. 3-4문제로. 그래서 이번 연도에 가장 역대급으로 개정사항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거 보면은 뭐 한두 문제 정도였어요. 실제로는. 뭐 어찌됐든 개정세법 특강은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개정사항을 업데이트 제대로 안 해가지고 틀려버리면 엄청 억울하거든요. 그리고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는 거니까 개정세법 특강 내년도 1월 달에 진행할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들어주셔야 돼요. 내년 1월 달에 하는 게 1월 달에 들으셔야 되는 게 개정세법 특강 들으시고요. 그리고 1월 달에 퇴직양도 특강도 해요. 1차생을 위한 퇴직양도. 이거는 1월 달에 양도 쪽이 원래 일반적으로 개정사항이 많아요. 양도 쪽이. 양도는 매년 개정사항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양도는 개정사항을 반영된 유인물로 내년 1월 달에 진행을 합니다. 얘는. 그래서 요거 1월 달에 좀 챙겨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듣고 객관식 세법 말문제 듣고 이제 공개 특강 기타 세법 듣고 요거까지 들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시험장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문제 객관식은 이제 스텝 2거든요. 제가 스텝 1, 2로 이렇게 나눠서 이번에 진행을 했고요. 객관식을.
스텝 1이 심화세법이라고 해서 계산문제 객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화세법. 이름은 심화세법인데 심화객관식세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계산문제를 다 다뤘죠. 우리가 스텝 1에서. 객관식 계산문제 하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세무회계 연습에 있는 필수 문제들 그것까지 스텝 1에서 다 하고 왔고요. 이제 객관식 말문제 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객관식 말문제 세법. 이제 여기서 말문제를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 단계예요. 요 객관식 말문제 세법에서는 이론 정리가 좀 꼼꼼하게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도 이제 마지막 파이널이라고 생각하고 전체를 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내용도 내가 다시 보자. 아는 것도 다시 보자. 그런 개념으로 꼼꼼하게 세심하게 이론 정리를 좀 빡시게 하고 그 다음에 말문제 OX 풀어보고 그리고 모의고사를 칠 거예요. 모의고사를 치는 방향으로 할게요. 요거는 하프 모의고사로 치려고 해요. 우리가 매주 토요일 날 이렇게 치는 방향으로 해서 20문제, 여기 하프죠. 40문제 반땅, 하프 모의고사. 횟수는 뭐 4회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더 늘어날 수는 있어요. 아시겠지만 더 늘어날 수는 있고 줄어들진 않아요. 4회 이상 모의고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4회 이상이라고 할게요. 그냥 최소 4회 정도는 모의고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때 해주셔야 되는 거, 뭐 예습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예습 안 하고 오셔도 돼요. 그냥 요 수업 들을 때 제가 이론 정리를 좀 꼼꼼하게 해드릴 거니까 복습만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복습하실 때는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이 백지 쓰기. 백지 쓰기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 수업 끝날 때쯤에 백지 쓰기 할 거 유인물로 나눠드릴게요. 요거는 어떤 거를 백지 써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백지 쓰기가 안 보고 쓰기예요. 안 보고 쓰기. 근데 어떤 내용을 백지에다가 안 보고 써봐야 되느냐, 외우고 인출해가지고 써야 되느냐, 그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 찝어드릴게요. 요거 백지 쓰기 하시라고. 그게 숙제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도장 찍어 드릴게요. 그냥 써진 거 확인하고 제가 도장 찍는 방향으로. 안 했다고 혼내진 않으니까 스스로 하시되, 그래도 가능하면 좀 하시는 방향으로 그거 안 보고 써보시면 엄청 도움 되실 거예요. 머릿속에 완전히 박혀 있는 거죠, 규정이. 오래 기억이 될 거예요. 오래 기억이 될 거니까 그냥 막 책만 읽으면요 졸려요. 그냥 졸리고 머릿속에 안 박혀요. 근데 꼼꼼하게 이렇게 막 써보는 거예요. 꾹꾹 눌러가지고. 그러면 머릿속에 뭔가 박힌다는 느낌으로 암기가 잘 될 거거든요. 기억도 되게 오래 남을 수가 있어요. 장기간의 기억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런 백지 쓰기를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요거 유인물 나눠드릴 테니까 요거는 반드시 써서 내일 아침에 그냥 도장 한번 받으면 되는 거고요. 요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강의 시간도 우리 뭐 심화세법 이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오전 타임, 오후 타임 이렇게 나눠가지고 쉬는 시간을 정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첫 시간이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0시 15분까지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75분 수업. 요거 끝나고 15분 쉬고요. 10시 30분부터 두 번째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11시 45분까지. 요거 가능하면 좀 지키려고 합니다. 75분. 그 다음에 또 15분 쉬고 15분 12시부터 1시까지. 요건 이제 60분. 마지막이 60분. 초반이 여러분들이 초반 강의 들을 때 집중력이 좋거든요. 초반이 조금 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길고 마지막이 좀 짧아지는 거죠. 오후는 2시간 하는 거니까 점심시간은 1시부터 2시까지 알고 계실 거예요. 2시부터 이제 네 번째 타임이 들어가는 거죠. 2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60분 수업을 하고요. 이때는 10분 쉬고 바로 3시 10분부터 강의를 할게요. 3시 10분부터 4시까지 50분. 마지막 시간이 제일 꿀이죠. 50분. 조금이라도 짧아지면 좋잖아요. 그죠? 이걸 좀 지키는 방향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사실이 5층에 있거든요. 5층에 4시부터 4시 30분까지 있어요. 요거는 질문하고 상담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쉬는 시간을 좀 지키기 위해서는 이게 15분, 15분, 10분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쉬는 시간에 질문하시면 쉬는 텀이 좀 길어져요. 이게 말하다 보면 쉬는 텀이 길어져가지고 강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강의가 좀 질질 이렇게 늘어지는 경향이 있고 보강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보강.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보강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쉬는 시간에 가급적 질문을 하지 말고요. 이때 몰아서 좀 해주세요. 이때 몰아서 좀 참았다가 너무 급한 것만 이제 간단하게 질문 쉬는 시간에 하셔도 되겠지만 가능하면 이때 몰아서 요 강사실 5층에 오셔가지고 질문 또 다 하고 상담도 좀 받고 그렇게 가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보강이 없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또 되게 얌전하신 분들 막 성격도 좋으신 분들이 심하게 욕하는 걸 보면 보강 많이 했다고 보강 많이 했다고 막 심하게 욕하고 막 왜 이렇게 화가 났냐 이렇게 물어보면 보강 때문에 화가 난다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으신 분들이 인성 좋으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도록 보강은 없도록 제가 한번 지켜볼게요.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 카페가 있는데 여기 질문 답변 게시판 운영하는 카페예요. 조교가 관리하고 있고요. 조교가 그 회계사 유예생이에요. 유예생인데 얘가 이번에 동차로 5과목 중에서 4과목을 합격을 한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한 과목 유예예요. 한 과목 재무관리 하나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남아요. 남아서 요 질문답변 게시판을 걔한테 맡겼어요. 스케치 세법이라고 요 다음 카페 다음에서 스케치 세법 치면 요 카페가 하나 나올 거고요. 여기서 Q&A 질문 답변은 우리 조교가 해줄 거예요. 우리 조교가 되게 성격은 좋거든요. 근데 답변하는 거 보니까 뭔가 엉터리 답변도 많고 미치겠어요. 그래도 제가 한 번씩 챙겨가지고 얘가 좀 헛소리 하고 있으면 제가 또 고쳐주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고 성격은 그래도 좋아요. 되게 활발한 친구예요. 활발한 친구, 사교성도 되게 많은 친구인데 약간 헛소리 할 때가 좀 있어요. 그거 말고는 좋은 애니까 약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법도 되게 좋은 점수 맞고 이번에 동차로 합격을 한 친구니까 뭐 1차 점수도 뭐 80점 넘고 2차 때도 78점 정도 맞았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 답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조교가 그 얘기를 하던데 우리 조교가 지금 2명 있거든요. 한 명 더 뽑았어요. 회계사 유예생 조교가 있고요. 회조교라고 할게요. 회조교가 1명 있고 1명이 있고 세무사 유예생 세무사 이번 시험 치고 돌아온 조교가 있어요. 컴백한 조교가 1명 있어요. 컴백 조교가 또 1명 있어가지고 오늘 둘 다 올 건데 이 조교한테 상담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5층 강사실에 같이 있을 거예요. 이때 4시부터 4시 30분에 같이 있을 거니까 저한테 상담 받으셔도 되고 조교한테 상담 받으셔도 되고 하니까 이분한테 이제 회계사 수험생은 얘한테 상담 받으시면 돼요. 알겠죠? 회계사 조교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나중에. 그리고 세무사 조교 또 계신데 그분한테도 이제 세무사 시험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 좀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사 조교도 있고 세무사 조교도 있으니까 예비 회계사, 예비 세무사라고 할게요. 아직까지는 회계사가 된 것도 아니고 세무사가 된 게 아니니까 그 조교한테 상담 좀 같이 받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회계사 조교가 예비 회계사 조교 얘가 조 모임 같은 거를 좀 진행을 저희가 하겠다 주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 아시겠죠? 한해서
안 원하면 안 해도 돼요. 안 원하면, 원하지 않으면 안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원하시는 분들만 4시에 수업 끝나고 강사실 오시면 돼요. 조모임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이게 스터디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터디. 그래서 어떤 걸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뭐, 단톡방,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출석 체크하고 언제까지 공부 시작해가지고 공부를 끝냈는지, 그런 거 체크하고, 진도 체크 좀 하고, 그런 관리를 자기가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싶은 분들, 뭐, 이게 막 놀거나 그런 모임은 아니고, 그냥 단톡방에서 출첵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출첵하는 거. 그래서 출첵을 하는 그런 모임을 하고 싶은 분들만 4시에 수업 끝나고 5층 강사실 이쪽으로 오시면 제가 조교 소개시켜 드리고 요거 짜드릴게요. 모임을. 자, 그 정도,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OT는. 자, 이렇게 해서 알려드릴 거 다 알려드렸고, 강의 순서는 우리 부법소 순서로 할 겁니다. 강의 순서. 요거는 부법소. 부가가치세 먼저 하고요. 우리 교재 순서죠. 그 다음에 법인세 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 하고, 부법소 순서로 강의가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자, 이제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죠. 1차 요약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요약서. 자, 1차 요약서 12페이지 보시면요. 부가가치세 기초이론. 여기 나오죠. 요 부가가치세 기초이론 빠르게 이제 내용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특징, 이런 걸 아시면 돼요. 특징.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 더한 가치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조세, 밸류 에디드 텍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고요. 부가가치세의 과세 유형이 소비형 부가가치세예요. 소비형 부가가치세. 그리고 전단계 세액공제법이 과세 방법이죠. 전단계 세액공제법. 자, 소비형 부가가치세. 이게 GMP형이라고 해가지고 총생산형 부가가치 요것도 있고 소득형도 있고 소비형도 있죠. 과세 유형이. 총생산형은 사업자가 사원 중간재만 빼가지고 사업자의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거고요. 자본재 안 빼요. 소득형 같은 경우에는 자본재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서서히 빼는 거죠. 소비형은 자본재까지 왕창 다 빼는 거야. 중간재도 빼고 자본재까지 빼서 사업자의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이죠. 소비형에서는 자본재를 뺀다. 건물 같은 거, 기계 같은 거 사왔을 때 사온 시점에 바로 매입세 공제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자본재에 대한 투자 촉진 효과가 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총생산형은 자본재 안 빼고, 소득형은 자본재에 대한 감가상각비 서서히 빼고, 그리고 소득형은 자본재 감가상각비, 소비형은 아예 자본재를 100% 빼는 거예요. 왕창. 자본재에 대한 투자 촉진 효과, 그것만 아시면 되겠고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전단계 세액이라는 것이 매입세액을 얘기하는 거죠. 매입세액. 그래서 과세 표준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에 세율 때리면 매출세액이 나오죠. 세율 10%하고 0세율 0%짜리가 있고요. 여기서 전단계 세액,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요 매입세액은 세금 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거, 이걸 빼주는 거고요. 이걸 빼주는 이유도 시험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중복 과세를 회피하기 위함이죠. 객관식은 정리 목적의 강의예요. 이거 취지를 설명하거나 그런 강의는 아니거든요. 기본 강의에서 뭐 취지 설명하고 왜 그런지를 알게 해드리는데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결론만 아시면 돼요. 시험 목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단계, 정리해야 되는 단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매입세액은 중복 과세를 회피하고자 한다. 그런 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유를 아셔야 되겠고 과표, 이걸 표현하는 말을 아셔야 돼요. 과세 표준. 요거는 해당 거래 단계까지 창출된 부가가치 누적액을 얘기하는 거죠. 해당 거래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해당 거래 단계까지 창출된 거.
이 사업자가 창출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 창출한 것까지 다 합친 거, 매출액의 컨셉이니까 그게 과표를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것도 챙겨가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에 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간접세죠. 간접세. 간접세라고 하면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가 다르다. 그게 간접세고요.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고 담세자, 부가세를 부담하는 자는 소비자죠. 이게 달라요. 사업자가 소비자한테 물건 팔 때 거래 징수해서 내는 그런 간접세 구조고요. 소비자한테 부가세 부담을 전가시키죠. 전가시킨다 이런 표현 써요. 그게 간접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소득세하고 법인세는 직접세죠.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가 똑같고요. 부가가치세는 간접세 다릅니다. 납세 의무자가 사업자인데 이 사업자가 한 번에 한 큐에 다 부가세를 내는 게 아니라 각각 거래 단계마다 부가세를 거래 징수해가지고 내니까 다단계 거래세 이렇게 불러요. 다단계 거래세. 납세 의무자가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라는 거죠. 사업자 A, 사업자 B, 사업자 C 이렇게 유통 단계를 거쳐가지고 각각 10%씩 거래 징수해서 납부하는 시스템이에요. 한 방에 한 큐에 다 내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단단계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담세자가 소비자인데 그 이유가 소비세이기 때문이죠. 어떤 소비세? 일반 소비세. 일반 소비세. 일반이란 말이 붙어요. 모든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조세죠. 개별 소비세 아니라는 거. 개별 소비세는 특정 재화 용역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어요. 열거된 것만. 근데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모든 재화 용역 공급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요. 다만 면세로 몇 가지를 열거해놨죠. 쌀 같은 거, 농산물 그런 것만 열거를 해놓고요. 모든 재화 용역이에요. 자, 그리고 또 국세이기도 하고요. 국세, 신고납세 세목이기도 하죠. 부가납세 세목이 아니죠. 근데 국세라는 게 정확하게는 79%가 국세예요. 이게 사업자는 100%를 신고 납부를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나누고 있죠. 예산을. 이게 세수입이 되게 많다 보니까 79%는 중앙정부에서 쓰고 21%는 지방자치단체에 뿌려주죠. 지방소비세로. 요 퍼센티지 이런 건 외워주셔야 돼요. 79%, 21%. 21%는 지방세예요. 지방소비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조정하고자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소비지국 과세 원칙. 생산지국 과세 원칙 아니라는 거. 소비지국에서 한 번만 과세를 하는 방식이죠. 소비지국 세율로. 생산지국에서는 과세를 하지 않아요. 그런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요. 우리 12페이지 이론편 보시면 부가세의 유형, 과세 방법 나오죠. 소비형. 소비형은 중간제도 빼고 자본제도 뺀다. 그거 갖고 가시고 자본제 구입 시 그에 대한 부가세 전액 환급, 매입세 공제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한다. 결론만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부가세 과세 방법,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 전단계 거래공제법 아니라는 거 그거 반드시 구분하시고, 전단계 세액공제법은요. 과세 대상이 재화 용역의 공급, 과세 표준의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 납부세액은 공급가액의 세율 때려서 매입세액을 빼고 있죠. 공급가액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해당 거래 단계까지 부가가치 누적액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누적액. 그리고 매입세 공제를 하는 이유 꼭 표시에 붙어 있죠. 전 단계까지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그게 해소가 된다. 그 취지까지도 알고 계셔야 되고, 13페이지 보시면 기타 특징들 나오죠. 일반 소비세이다. 개별 소비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간접세이다. 직접세가 아니라는 것이고, 다단계 과세다. 단단계 과세가 아니고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다. 생산지국 과세 원칙이 아니에요. 그 소비지국 과세 원칙은
이게 장점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생산지국 과세 원칙보다 좋은 점이 시장 경쟁에 왜곡을 초래하지 않아요. 가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가격이 소비지구에서 과세를 하면 요 가격이 달라지지 않아서 경쟁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영세율과 면세가 나오죠. 영세율하고 면세는 비슷한데 또 다른 게 있으니까 그 차이점만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요거 차이점. 영세율하고 면세, 취지가 일단 다르죠. 영세율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인 이중과세 조정,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실현하는 제도예요. 수출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소비지국이 어디냐? 외국이죠, 외국. 외국에서 과세를 할 거니까 우리나라는 생산지국이 돼버려요.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않으려고 세율을 조정해서 영세율로 하는 거고요. 면세 사업자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영세율 사업자는 과표가 있어요. 과표가 있고 거기에 세율 때리는 건데 영세율로 세율을 조정해가지고 매출세액이 0인 거죠. 근데 매입세액은 공제가 됩니다. 그 매입세액 공제된다는 것이 면세 사업자하고 가장 큰 차이점. 그러니까 매출세액이 없는 상태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거니까 환급세액이 뜨는 거죠. 환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세율 사업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다. 뭐 A 사업자. 그럼 1,100원 주고 물건을 사왔다는 거죠. 1,100원. 그럼 1,100원 주고 물건 샀으면 그러면 얘가 부가세를 내겠죠. 100원을 세무서에 거래징수한 거. 그렇지만 이 100원을 다시 누구한테 돌려주죠? 영세율 사업자한테 돌려줘요. 매입세 공제로 돌려준다는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생산지국인 우리나라에는 부가세가 하나도 안 거치는 거예요. 완전 면세라고 부르죠. 완전 면세 이런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연관된 주제죠.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면 1,100원 줬지만 100원 거치고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100원을. 그러면 세무서에 거치는 세금이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나중에 수출되고 외국에서 소비지국인 외국에서 부가세를 한 번만 걷겠다. 그런 내용이죠. 근데 면세사업자는 얘는 아예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규정을 짓지 않았죠. 면세는 부가세의 역진성, 그거 완화하는 데 취지가 있거든요. 역진이라는 말이 거꾸로 간다. 소비 측면에서는 뭐 비례세율 10%니까 거꾸로 가지 않지만 소득 측면에서 거꾸로 가죠. 소득이 많은 자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똑같이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거꾸로 가니까 그걸 완화하고자 누구나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 기초생활 필수품, 그거는 면세를 하자. 부가세를 붙이지 말고 싸게 팔자. 그런 의미예요. 근데 면사업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니까 매출세액도 존재하지 않고요. 매입세액 같은 경우에도 존재하지 않죠. 매입세액 공제가 안 돼요. 이게 영세사업자하고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사업자에게 1,100원 주고 뭐 농기계 같은 거 사온다는 거죠. 농기계. 그러면 A 사업자가 100원을 세무서에 낼 건데 돌려받을 수 있느냐? 못 돌려받아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된다. 그럼 세무서에 100원 거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부가세를 부담하고 사온 거죠. 소비자처럼. 소비자처럼 부담하고 사왔다. 그럼 어떤 효과가 나느냐? 얘가 이제 뭐 쌀 같은 거 팔 때 결과적으로 이 가격에 이 100원이 붙어버려. 100원이. 그러니까 또 소비자한테 100원을 전가하는 거죠. 자기가 부담한 부가세를. 그래서 면세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면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부분 면세 또는 불완전 면세 이렇게 불러요. 이게 이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1,000원이죠. 그 1,000원에 대해서는 10% 부가세가 과세가 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면세는 아니라는 거. 이게 크로스로 나오면 당연히 틀린 지문이죠. 뭐 이런 건 기본적인 거니까. 영세율인데 부분 면세 아니에요. 면세인데 완전 면세 아니라는 거죠. 그게 차이점이고요. 그 면세 같은 경우에 부분 면세인데 매입세액을 부분적으로 공제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적도 있었어요. 아니죠. 매입세액 공제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100% 공제가 안 되는 거고요. 부분적으로 공제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공제는 100% 안 되는데 공제가 100% 안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 이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 효과가 난다는 거죠. 얘가 창출한 것만, 얘가 창출한 부가가치만 과세가 되지 않는다. 부분 면세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영세율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납세 의무가 있죠. 그래서 매출처별이라든지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이거 다 제출해야 돼요.
매입처별 합계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모든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출처별은 내가 세운계에서 발급한 리스트, 그걸 얘기하는 건데, 영세율 사업자도 국내에서 뭐 내국 신용장 거래를 했다든지 그런 거는 세운계약서 발급 거래로 되어 있죠. 그땐 영세율이니까 세운계약서에 세액란을 비워두고 그렇게 세운계약서를 발급하죠. 그게 영세율 세운계약서. 그거 발급했다라고 하면 매출처별 세운계약서 합계표 그걸 제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면사업자는 얘는 세운계약서 발급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처별 세운계약서 합계표 제출할 의무가 없고요. 다만 세운계약서 수취는 가능하죠. 1,100원 주고 사올 때 얘한테 100원 줬다라는 증빙, 세운계약서 그걸 받아올 수는 있어요. 그럼 받아온 리스트, 그게 바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고요. 요걸 제출할 의무는 있다. 그리고 뒷동네에 나오겠지만 대리납부 의무가 있어요. 대리납부, 용역이나 권리를 수입했을 경우에 면세사업자는 대리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또 존재합니다. 세금 내는 거죠. 부가세를 부담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도 아니에요.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거, 그거를 알고는 계셔야 돼요. 영세율 사업자는 납세의무자니까 모든 납세의무, 뭐 신고 같은 것도 다 해줘야 돼요. 뭐 환급세액이 뜨더라도 신고는 해야 되는 거니까 납세의무가 다 있습니다. 뭐 세운계약 발급도 해야 되고 신고도 해야 되고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되고 모든 납세의무. 근데 면세사업자는 원래 납세의무가 없는데 요거 매입처별 합계표 뭐 이런 거 내라. 그런 의무만 존재한다. 다른 의무는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게 표로 정리가 되어 있죠. 취지 뭐 이런 거는 아실 거고 기본 원리에서 영세율 사업자는 매입세액 전액 환급된다. 근데 면사업자는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는다. 거기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성격은 영세율 완전 면세, 면세 부분 면세. 영세율은 납세 의무가 있고 면세는 납세 의무가 없고 거기 꼭 표시 나오죠. 면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가 없으나 매입처별, 생년 합계표 제출 의무 그리고 대리납부 의무가 존재한다. 자, 그 다음에 16페이지 볼게요. 14페이지죠. 14페이지 납세 의무자. 자, 14페이지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납세 의무자 그리고 과세기간, 납세지, 사업자 등록 그 내용이거든요. 자, 볼게요. 자, 14페이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납세 의무자 누구냐, 그리고 언제냐, 과세기간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냐, 납세지. 그 납세 의무자가 원래 사업자하고 제야 수입자잖아요. 그럼 이 사업자 같은 경우에 뭘 해야 되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죠. 그거에 대한 절차 규정이 이제 나옵니다. 차례대로 요 순서로 내용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목차도 한번 써보시면 좋아요. 목차 써보시면 어떤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거 찾기도 좋고 하니까 목차 쓰는 것도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목차 쓰기, 백지 쓰기 이런 거 좀 해보셔야 돼요. 자, 일단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 제야 수입자 이렇게 나뉘는 거고요. 제야 수입자에서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죠. 제야 수입자, 이건 소비지구 과세 원칙 때문에 제야를 수입하게 되면 소비지국이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율 10%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를 하죠. 근데 제야 수입자는 공급받는 자 지위에 있으니까 사업자 여부 불문한다는 거. 그게 가장 포인트고요. 이게 포인트가 될 거고 이제 사업자의 정의는 아셔야 돼요. 사업자라고 하면요. 얘는 이런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리, 목적, 불문.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야 영역을 공급하는 자. 제야 영역 공급하는 자. 그렇게
영리 목적 불문이에요. 어차피 간접세니까 내 돈 내는 게 아니거든요. 남의 돈을 거래징수해서 내는 거죠. 제약용료 공급하면서 10% 거래징수해서 남의 돈 내는 거니까 영리 목적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는 거죠.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이런 자도 다 사업자로서 납세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익 목적, 자선 목적, 종교 목적 그런 것도 다 사업자 범위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공익단체, 심지어 누구도 납세 의무자에 들어가냐면 국가 지자체도 들어가요. 그거가 법인세법과 차이점. 차이점은 좀 아셔야 돼요. 국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없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부가가치세법 문제에서는. 법인세법 문제에서는 맞죠. 법인세법에서는 국가 지자체 같은 경우에 비과세법인이죠. 납세 의무가 없어요. 법인세법은 직접세니까 내가 번 소득에 대해서 내가 세금 신고 납부를 하는 건데 국가 지자체가 번 소득에 대해서 자기한테 신고 납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세 실익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다시 이쪽으로 가가지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가지고 혼자 원맨쇼가 될 수가 있어서 법인세법에서는 국가 지자체가 비과세법이 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든 뭐 어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든 모든 법인세에 납세 의무가 없어요. 그렇지만 부가가치세는 다르죠. 국가 지자체까지도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뒷동네에 나올 건데 국가 지자체가 공급하는 제야 용역은 면세로 되어 있긴 하죠. 면세, 그게 원칙이고 다만 전부 다 면세인 건 또 아니에요. 국가 지자체가 KTX, 우체국 택배, 부동산 임대, 애완동물 진료 용역, 성형수술 이런 걸 제공하면요. 다 과세예요. 부가세를 거래징수해가지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납세 의무가 있다, 납세 의무가 없다라고 나오면 틀려요. 부가세법 문제에서는 그거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영리 목적에 따라 이렇게 나오면요.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이런 표현이 돼가지고 틀린 문구가 돼요. 영리 목적에 따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야용역 공급하는 자가 납세 의무가 있다. 틀린 문구. 영리 목적 따라는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그 말이니까 주의하시고 그리고 사업상 독립적으로라고 하면요. 사업상은 얘는 사업자 등록 여부를 묻는 게 아니에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죠. 세법은 항상 실질 과세의 원칙이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 반복성을 가지고 물건을 팔고 있으면 사업자인 거야. 뭐 주부가 한번 냉장고 내다 팔았다. 당근마켓에서 그런 거는 이제 사업자로 취급하지 않죠. 일시적인 거. 근데 계속 냉장고를 주부가 사업자 등록도 없이 냉장고 한 10대 내다 팔고 있다. 사업자인 거예요. 실질에 따라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독립적은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는 건데 인적 독립성, 물적 독립성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인적 독립성이 결여된 자가 근로자. 근로자는 월급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죠. 납세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물적 독립성이 결여된 경우가 농가 부업 중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 부업 일부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 부업 중에서 약간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거 그거는 부가가치세법상 독립적이지 않은 사업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너무 소규모니까 독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제야용역 공급자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제야용역을 공급하기만 하면 납세 의무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래징수 여부 불문한다는 거 그런 거 챙겨가시면 돼요. 거래징수를 하지 못했다고 해도 납세 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간접세인데 상대방이 좀 무서워가지고 거래징수 하지 못했대요. 거래징수 해야 되는 의무가 사업자에게 부여되어 있는 거니까 그땐 자기 돈이라고 해도 내야 돼요. 그래서 거래징수 여부는 불문하고 납세 의무가 있다. 그리고 또 불문하는 게 많아요. 세금 계산서 발급 여부 불문. 세금 계산서 발급하든 안 하든 납세 의무는 여전히 있죠. 발급을 안 하면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추가될 뿐이죠. 납세 의무는 여전히 있어요. 과표 있고 거기에 세율 때려서 매출세액 내야 되고 발급해야 되는 건인데 안 했으면 미발급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더 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갖고 가셔야 될 게 매입세 공제 여부 불문이에요. 매입세 공제 여부 당연한 거예요. 새우깡을 판매하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 새우깡을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를 사왔어요. 그 원재료 중에 뭐 식용유가 있다고 할게요. 그 식용유 1,100원 주고 사오고 세운계산서를 미처 수치를 못한 거예요. 세운계산서 없으면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그리고 새우깡을 팔아요. 1,500원에. 그러면요. 얼마 받아와야 되죠? 소비자한테 1,650원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유상으로 판매하면 유상 공급의 경우에는 그 새우깡에 투입된 원재료가 매입세 공제를 받든 받지 않든 불문하고 무조건 과세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매입세 공제 여부 그것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이 간주 공급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주 공급은 유상 말고 무상, 대가 없이 그렇게 공짜로 주는 경우, 그때는 매입세 공제를 받은 경우에 공급으로 의제가 되고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으면 공급으로 의제가 되지 않죠. 그건 간주 공급이고, 유상 공급은 매입세 공제 여부를 당연히 불문하는 거야. 불문. 그런 게 흔들리면 안 돼요. 자, 사업자의 개념, 그걸 좀 본 거고요. 세부적으로 이제 이론서를 보면서 좀 더 추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14페이지 보시면 납세의무자, 일단 사업자, 제하 수입자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사업자 같은 경우에 영리 목적 유무를 불문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야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영리 목적 불문해서 챙겨가셔야 될 거, 심지어 국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조합까지 포함해서 사업자에 들어간다. 납세의무가 있다. 그리고 사업상은 실질적인 계속 반복성,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형식상의 사업자 등록 여부는 불문한다. 독립적이어야 된다. 근로자는 인적 독립성 결여가 돼가지고 과세되지 않고, 또 일부분의 농가 부업은 물적 독립성이 결여가 돼서 과세되지 않고요. 그리고 제야용역 공급자에서는 여러 가지 불문한다고 갖고 가시면 돼요. 거래징수 여부 불문,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불문, 매입세 공제 여부 불문이라는 거, 제야용역을 공급하기만 하면 사업자로서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납세 의무가 없다라고 나오면 그때 의심을 좀 해보시면 돼요. 뭐 거래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납세 의무가 없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 많은 걸 불문하잖아요. 많은 걸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 여부 불문하지, 뭐 매입세 공제 여부 불문하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불문하지, 거래징수 여부 불문하지,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결론이 나야 돼요. 있다라고. 그리고 사업자를 분류를 해놨죠. 크게는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고요. 면세사업자는 납세 의무가 없고요. 과세사업자가 납세 의무가 있죠. 근데 과세사업자도 두 개로 나뉩니다. 일반 과세자 그리고 간이 과세자. 간이 과세자는 꼭 표시에 나오죠.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이게 정의죠. 8천만 원 챙겨가셔야 되고, 개인사업자만 간이가 될 수 있다. 법인은 절대 될 수 없다. 그런 것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 참고 내용들, 그런 게 또 말문제로 잘 나옵니다. 참고에 일단 부동산 매매업의 판정 기준, 요게 나와요. 다음에 사업은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제야의 공급에 해당한다. 첫 번째로 부동산 매매 또는 중개를 그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이죠. 대놓고 나는 부동산 매매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타냈다라고 하면 당연히 부동산 매매업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 취득,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이죠. 요거는 2회 이상 취득, 1회 이상 판매로 바꿔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 주의를 좀 하실게요. 1회 이상 취득이고요. 2회 이상 공급이요. 공급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1과세기간 중이라고 돼 있죠. 그런 것도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이게 말문제로 나올 때 1회 이상 취득이고 공급, 파는 게 2회 이상이에요. 파는 게 2회 이상. 공급이 더 중요하죠. 공급할 때 거래징수하니까. 요게 하나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급할 때 거래징수하니 요게 하나 더 많다. 2회 1회로 나오면 틀린 지문. 이건 옛날에 취득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 취득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공급을 2번 이상 할 수 있는 거고요. 1과세기간 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1년으로 바꿔서 나오면 틀린 지문이에요. 1년이 아니고요. 1과세기간, 6개월,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문구, 2회 1과세기간 그런 거를 좀 주의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말문제에서는. 그리고 그 밑에 물적 독립성 관련해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 부업 소득 요게 나와 있고요. 얘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고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소득금액 기준으로 뭐 3천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 비과세, 3천만 원 이하가 아니었다 과세, 그런 식으로 소득세 규정이 있죠. 농가 부업. 그럼 이게 부가월세는 어떻게 될 거냐? 부가월세는
소득세가 비과세된다라고 하면 일단 소득이 적다는 뜻이에요. 소득이 적고 규모가 적다라는 뜻이죠. 그럼 이게 무슨 사업이냐? 뭐 그런 거죠. 그렇지만 부가가치세는 좀 다르다는 거. 비과세되는 농가 부업 중에서 농업하고 관련된 거. 축산, 어로, 양어, 고공품 제조. 이게 농업하고 관련돼 있죠. 요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머지 민박이라든지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요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당연히 소득세가 과세가 되면요. 규모가 있다는 거죠. 소득이 많다는 뜻이에요. 소득이 많으니까 부가가치세는 과세가 되죠.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소득이 많으면 사업하고 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으니까 독립된 사업으로 보죠. 요거 같은 경우에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건너뛰고 나올 수가 있어요. 얘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 부업은 모두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죠. 전부 다가 아니고 요거만 얘기하는 거니까.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는 과세를 해요. 이게 간접세이기 때문이야. 간접세. 아무리 규모가 작아도 네 돈 내는 게 아니지 않냐. 남의 돈 10% 거리징수 해가지고 내는 거니까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를 한다라는 거고요. 관점이 좀 다르죠. 소득세는 직접 세고 자기 돈 내는 거고 부가세는 남의 돈 내는 거니까. 근데 요거는 농업하고 좀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농업이 면세잖아요. 농업이 면세. 그거랑 좀 연관돼서 이거 부업하는 거니까 이것까지 과세하지 않을게. 부업이니까. 농업과 좀 관련된 건데 외우실 때 연상을 좀 하셔가지고 축산, 소 키우고 어로, 양어, 물고기 잡고 기르고 아시겠죠? 그리고 고공품 제조, 얘는 집신 만들고 소 키우고 물고기 기르고 집신 만들고 이런 거 연상하시면 돼. 아, 그거는 과세 안 하는구나. 그렇게. 근데 아무리 소 키운다고 해도 소득세가 과세가 되면요. 어떻게 돼요?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주의하시고 다 장난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셔야 돼요. 비과세가 돼야 되고 플러스로 소 키우고 물고기 기르고 집신 만들고 있어야 돼요. 이해가시죠? 이 두 가지 요건이에요. 두 가지 요건. 소 키우는데 무조건 여러분들이 과세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소 키우는데 과세가 되면 규모가 있는 거니까 당연히 과세가 되죠. 자,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좀 챙겨가셔야 되겠습니다. 그 참고에 나와 있죠. 축산, 어로, 양어, 고공품 제조는 부가세 과세하지 않고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는 아무리 소득세가 비과세 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과세가 된다는 거. 그리고 꽃표시에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농어가 부업소득은요. 부가가치세 당연히 과세의 대상이죠. 그 밑에 또 참고 실질 과세 원칙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요거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첫 번째로 과세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기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기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기속되는 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내가 다 소득을 먹고 있고 하면 그 사람 기준으로 사실상 기속되는 자 기준으로 납세 의무자를 밝히겠다. 그 내용인데 요 사실상 기속되는 자를 명의자로 바꿔가지고 틀린 지문으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기속되는 자 밑줄 그어놓으시고 두 번째로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은 상법에 따른 계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있다. 자, 요거는 계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밑줄 이게 실질 과세예요. 우리 세법은 형식, 명칭 그런 걸 불문하죠. 계속등기를 했든 안 했든 물건 계속 팔고 있어요. 계속등기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물건 팔고 있으면 납세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계속등기를 한 경우에만 뭐 납세 의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등기를 한 경우에 하나요. 뭐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니까 그런 걸 주의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참고 합병 관련 부가세 납세 의무. 첫 번째 주제가 합병 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에 납세 의무예요. 이 원칙은 이제 합병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A하고 B가 합병을 해가지고 B가 되는 경우
A를 피합병법인이라고 부르죠. 얘를 피합병법인 이렇게 부르고요. B를 합병법인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부릅니다. 피합병법인, 합병법인. 그리고 A하고 B가 합쳐져가지고 C가 되는 경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그러니까 요거는 흡수합병이라고 부르는 거고, 흡수합병. B가 존속하는 거죠. 얘는 이제 신설 합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설 합병. 새로운 법인을 차리는 경우.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합병은 항상 효력 발생 시기를 실질 과세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합병 등기일, 요 형식을 좀 봐요. 형식. 등기를 언제 했냐? 그때 합병을 한 거다. 요게 효력 발생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합병 등기일. 얘는 좀 예외적으로 요식행위, 등기라는 것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형식을 좀 중요시해서 요때 실제 합병을 한 걸로,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근데 실제 합병은 다른 날짜가 일 수 있다는 거죠. 형식하고 실제 합병일이 좀 다를 수가 있고요. 그럼 이 사이 거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세법은 요때가 효력 발생 시기니까 합병 등기일. 이 전에, 등기 전에 피합병법인 사업장에서 재하용역 공급이 일어났다고 하면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면 피합병법인이 합병 등기 전에는 있다라고 봐가지고 원칙적으로는 피합병법인이 납세 의무자예요. 피합병법인 사업장에서 재하용역 공급된 거 있죠. 그거는 피합병법인이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죠. 아직 소멸된 게 아니에요. A법인이 아직은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소멸되지 않았다. 그게 원칙인데 이게 이거 날짜하고 이 날짜가 다르다 보니까 실제 합병이라고 합병 등기일 그 직원들이 좀 헷갈릴 수 있죠. 이게 우리 간판도 다 바꿨어. 간판도 B 회사로 바꾸고 뭐 사무실도 다 B 회사 사무실로 이사 가고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면 아 이제 B 회사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실제 합병을 해버리면. 그럼 직원들이 모르고 A 회사는 이제 없구나. 그래서 요 사이 기간의 거래에 대해서 모르고 비법인 명의로 세운계약서 발급했다는 거죠. 그거 괜찮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외로 만들었어요. 괜찮다라는 거. 예외적으로 그냥 합병법인 명의로 세운계약서 주고받는 거 그것도 수용을 해줄게.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을 만들어버렸죠. 이 사이 거래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직원들이 하도 실제 합병일 이후에 자꾸 세운계약서를 합병법인 명의로 주고받더라는 거죠. A법인 없어졌구나라고 봐가지고 그런 실무 관행을 수용을 해가지고 원칙은 피합병법인인데 이제 합병법인 명의로도 괜찮아. 둘 중에 하나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 원래는 요거 하나만 있다가 이 규정이 추가가 된 거예요. 추가. 거기 보시면 원칙은 이게 원래부터 있던 규정이에요. 법인 간 흡수합병에 있어서 합병 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 실제 합병일로부터 등기일까지 피합병법인 사업장에서 거래된 제야의 공급, 매입분에 대해서는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운계약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신고 납부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피합병법인 명의. 이게 원래 있던 규정인데 과거에는 요 규정만 있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예외 규정이 들어왔어요. 그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 합병 계약서에 기재된 합병을 할 날부터 합병 등기일까지 기간에, 요 사이 기간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사이 기간에 제야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합병 이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 이렇게 B법인이 살아있을 수 있고 새로운 법인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케이스 존속하는 법인 또는 신설법인 요 법인이 세운계약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외 규정이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끝에 문구 좀 주의하세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고 해야 한다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합병법인 명의로 하는 게 원래 원칙이지만 이걸로 할 수도 있고 이걸로 할 수도 있다. 괜히 합병법인 명의로 해야 돼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합병법인 명의로 세운계약서를 발급해야 한다. 그건 강제잖아요. 강제하고 선택은 다른 거죠. 선택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택 규정이고 강제 규정이 아니에요.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구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
최종 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 요거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요 2번은. 요 확정신고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해서 설립된 법인. 이 소멸법인은 해당 과세기간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멸법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 요거는 소멸법인, 이렇게 A법인이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A법인이 지금 없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 소멸법인의 마지막 과세기간 최종 과세기간분, 그거는 얘가 없어졌으니까 얘가 신고 납부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죠. 그러면 누가 대신해서 이제 B법인, 합병법인이 대신해가지고 A법인을 대신해서 또는 C법인, 얘가 A법인을 대신해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 말이고요. A가 없어졌으니까. 다만 누구의 이름으로 소멸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해가지고 그리고 소멸법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가가지고 신고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뒷문구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뒷문구에 소멸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그 밑줄. 이게 괜히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그런 식으로 바꿔서 나올 수 있습니다. 소멸법인이 납세의무자고 여전히 소멸법인 거니까 마지막 과세기간 거니까 그리고 어디로? 소멸법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것도 밑줄. 그러니까 소멸법인 납세의무자니까 납세지도 마찬가지 소멸법인 있는 곳 거기에 가가지고 요 합병 후 남은 애가 살아있는 애가 걔가 신고를 한다. 대신해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첫째 줄 사업자 여부 불문 그것만 밑줄 해놓으시면 돼요. 공급받는 자니까. 그 뒷문구도 나올 수 있는데 뒷문구 잠깐 보시면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세를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관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가 아니면 세관장이 부가세를 징수한다. 자, 이 표현 이게 관세를 신고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관세 신고 납부 관세까지 내야 되는 경우 그리고 관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가 아니었다.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어요. 나뉘어서 관세를 신고 납부하는 케이스면 요거 어차피 신고하는 김에 부가세도 같이 신고 납부해라 라는 거죠. 함께 신고 납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관세 신고 납부하는 케이스가 아니면 또 신고서 작성하려면 번거롭잖아요. 번거로우니까 그냥 세관장이 징수한다. 끝이라는 거죠. 신고 납부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관장의 징수. 관세 신고 납부하는 그런 경우였다면 관세가 좀 과세가 되는 그런 물품을 수입을 한 거예요. 관세가 과세가 되는 거. 그런 물품을 수입했다고 하면 그 경우에 이거를 신고 납부하는 케이스면 요거 함께 신고 납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얘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도 있더라. 아시겠죠? 근데 요거 신고 납부하는 케이스가 아니면 번거로우니까 세관장이 징수하고 말고 요 납세의무자인 재화 수입자가 신고 납부까지는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니까 그 문구 그대로 워딩이 말문제로 보기에 나올 수 있어요. 맞는 문구로 나올 수도 있고 틀린 문구로 좀 바꿔서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문구들을 찬찬히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참고의 납부 유예 요거부터는 지금 시간이 됐으니까 좀 쉬고 15분 쉬고 10시 반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